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 차디찬 겨울밤, 그 여자는 끝내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30해 넘게 어머니라 불렀던 사람, 아니, 우리 아버지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빈 껍데기만 남겨둔 채 홀연히 사라진 그 여자 말입니다. 장례식장 입구의 전광판에는 아버지의 이름 석자가 어둑해지는 저녁에 외롭게 떠 있었습니다. 상주석에 앉아 빈소를 지키는 내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은 생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그것도 평생을 함께한 남편에게 이럴 수 있을까? 저는 오늘 평생을 가슴에 묻어두었던 우리 가족의 잔인한 비밀과 치밀하게 설계된 배신의 기록을 세상에 내놓으려 합니다. 이건 단순히 재산을 잃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남자의 인생과 두 딸의 영혼이 어떻게 갈기갈기 찢겨나갔는지에 대한 처절한 증언입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마음을 담아 건강과 행운을 그곳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30년에 걸친 잔인한 연극의 막을 올리겠습니다. 제 기억 속의 아버지는 늘 빳빳하게 풀먹인 와이셔츠 기처럼 단단하고 빈틈없는 분이셨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의 임원이라는 직함은 아버지의 자부심이었고 우리 집의 경제적 풍요와 평화를 지탱하는 거대한 기둥이었죠. 적어도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그해 가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해 가을에는 유난히도 코스모스가 예쁘게 피었다는 뉴스가 많이 나온 해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 날 장례식장 마당에 지던 낙엽 소리가 아직도 귀에 선합니다. 바스락거리는 그 소리가 어린 저에게는 마치 행복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거든요. 아버지는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울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가장으로서의 무게 때문에 울음을 억지로 참고 계셨던 거겠죠. 하지만 그 단단함이 독이 된 걸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딱 1년이 되던 어느 날, 아버지는 예고도 없이 낯선 여자의 손을 잡고 나타나셨습니다. 오늘부터 내 엄마다. 인사해라. 그 짧은 한마디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엄마의 빈자리가 채 아물기도 전이었는데 말이죠.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린 나이라 생각이 짧은 탓도 있었겠지만 아버지는 영원히 우리하고만 살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는 연한 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화사한 색깔이 마치 돌아가신 엄마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인사를 하는 대신 제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3살 어린 여동생은 제 등 뒤에서 제 옷자락을 붙잡고 겁에 질린 채 울고 있었고요. 그날 밤 저는 어두운 방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저렇게 엄마를 빨리 잊을 수 있을까? 엄마가 쓰던 찻잔에 아직 엄마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벌써 저 낯선 여자에게 엄마의 안방을, 엄마의 화장대를 내주려 할까? 그날 이후 우리 집의 공기는 비릿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새엄마는 처음엔 무서울 정도로 상냥했습니다. 제가 식탁에서 젓가락질을 험하게 해도 학교 가며 인사를 하지 않아도 가볍게 웃으며 넘겼죠. 하지만 그건 아버지가 보고 있을 때 한정된 쇼였습니다. 아버지가 현관문을 나서면 그 여자의 눈빛은 순식간에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마치 무대 뒤에 배우가 가면을 벗는 것처럼요. 한 번은 제가 밥을 먹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며 식탁을 박차고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출근한 뒤였죠. 그 여자는 조용히 제 방으로 따라 들어오더니 제 귀에 대고 소름 끼치도록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먹기 싫으면 먹지 마.
내가 굶어 죽는다고 내 엄마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니까. 오히려 잘 됐네. 내가 빨리 죽거나 나가주면 네 목도 다 내 것이 되니. 어린 중학생이었던 저는 그 눈빛에서 뱀 같은 탐욕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틈을 타 조용히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그 여자가 차려주는 정갈한 아침상과 나긋나긋한 콧노래에 눈과 귀가 가려진 상태였나 봅니다.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네가 뭔가 오해하고 있을 거야. 내 새엄마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야. 어느덧 시간은 흘러가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반항심은 점점 더 심해졌고 어떡하든 이 집을 벗어날 궁리만 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저항은 별로 없었습니다. 학교가 끝난 후 일부러 버스를 타지 않고 10분이면 올 거리를 1시간 넘게 천천히 걸으며 집으로 돌아오거나 대문 앞까지 왔다가 다시 발길을 돌려 골목길을 서성이거나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이자 시위였습니다. 그렇게 3년을 보내고 이제 저는 대학을 핑계로 아주 먼 곳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유학을 택했습니다. 아버지는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아마 당신께서도 저와 새엄마 사이에 숨막히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그리고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드셨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당찬 마음으로 나선 저의 미국 생활은 외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사실 말이 유학이지 집에서 도피한 상태였기에 학교 생활이 그렇게 재미있는 것도 아니었고 유학 준비를 탄탄히 한 것도 아니어서 낯선 영어도 장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캠퍼스에 하루를 보내고 기숙사로 돌아오면 한국의 집이 그리워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리워한 건 지금의 집이 아니라 엄마가 살아계셨던 예전의 집이었습니다. 가끔 아버지와 국제 전화를 할 때면 수화기 너머로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과일 좀 드세요. 우리 딸 유학 자금 보내려면 당신 건강 챙겨야 해요. 공부하느라 힘들 텐데 고기 좀 사 먹으라고 돈 좀 넉넉히 보내줘요. 얼마나 따뜻한 말입니까? 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허허 웃으며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엄마가 너 걱정 많이 한다. 공부 열심히 해라. 돈 걱정은 하지 말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속고 있는 걸까? 아니면 속아주고 싶은 걸까? 저 여자의 상냥함이 얼마나 날카로운 칼을 숨기고 있는지 아버지는 정말 모르시는 걸까? 유학 생활 6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한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방학 때마다 아버지는 오라고 하셨지만 저는 아르바이트를 핑계로 거절했습니다. 사실 빈틈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빡빡하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야만 모든 잡념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가는 것, 그 여자와 같은 공기를 마셔야 한다는 것만으로도 고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제가 집을 비운 그 긴 시간 동안 그 여자는 집안의 모든 곳에 자신의 지문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가구, 그릇, 심지어 아버지의 인감 도장과 통장 관리권까지. 그녀는 독거미처럼 집안 구석구석을 자신의 거미줄로 칭칭 감고 있었던 겁니다. 유학 생활을 마치고 제가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미 은퇴를 한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자유로운 생활이 하고 싶다며 수십 년간 몸담았던 회사를 그만두셨죠. 아버지는 평생 모은 돈과 퇴직금으로
경기도 외곽의 대규모 과수원과 모텔을 인수하셨습니다. 이제는 흙을 밟으며 살고 싶구나. 밀진 모자를 쓰고 과수원을 누비며 웃으시던 아버지의 모습은 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폭풍 전야의 정적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아버지를 찾아뵈었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해야 했습니다. 어이구, 이대리 왔나? 이번 분기 보고서는 다 끝냈어? 아버지가 저를 보며 예전 회사 직원의 이름을 부르신 겁니다. 제 이름이 아니라요. 당황한 제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큰딸 왔어요. 아, 그래, 우리 딸. 미안하다. 내가 요새 피곤해서 그런지 정신이 좀 없네.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그 여자가 재빨리 끼어들어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요즘 잠을 못 주무셔서 그래.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지. 게다가 과수원 관리한답시고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피곤해서 그런 거니 너무 걱정 말거라. 저는 보았습니다. 그 여자의 손이 아버지의 어깨를 꽉 쥐는 것을요. 그건 다독임이 아니라 마치 입 조심해라고 경고하는 압박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그 여자의 손길이 닿자마자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무서운 선생님 앞에 서 있는 어린아이처럼요.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 학원에서 영어 선생을 했습니다. 솔직히 6년 동안 유학 생활을 했지만 어떤 특별한 전공을 공부하려 한 것이 아니다 보니 딱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하나의 몸부림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고 저는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렸습니다. 여동생 역시 자기 앞가림을 하느라 바빴고 저희 자매는 자연스럽게 본가와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 여자가 지키고 있는 그 집은 가기만 해도 가시방석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해 아버지 생신, 남편의 끈질긴 설득으로 정말 오랜만에 본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져 계셨고 눈빛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자주 응시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화장실을 가시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거실에는 저와 그 여자 단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안 좋아 보이네요. 건강은 좀 어떠신가요? 그리고 요즘 과수원 쪽 관리가 힘들다고 들었는데 명의나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딸로서 상황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이 말을 들은 그 여자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평소에 그 상냥한 가면이 조각나며 밑바닥에 괴물이 튀어나왔습니다. 이제 와서 네 애비 건강 걱정하는 거니? 그리고 너. 지금 내가 우리 그이 재산이라도 빼돌릴까봐 감시하러 온 거니? 목소리는 낮고 날카로웠습니다. 딸로서 당연히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아버지가 평생 피땀 흘려 일구신 거잖아요. 평생 고생? 그 고생을 누가 다 받아냈는데. 네가 미국에서 아빠 돈으로 편안하게 유학하며 공부할 때 치매 기운 있는 노인네 수발 들며 똥오줌 받아낸 게 누군데. 네가 한 번이라도 기저귀 갈아본 적 있어? 치매? 아버지가?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당황한 저를 비웃으며 귓가에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넌 이미 이 집 식구가 아니야. 출가 외인이 어디서 감히 재산을 노네? 이 집 문턱 넘을 생각도 하지 마라.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이 여자의 인질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요. 사건은 3년 전 겨울에 터졌습니다.
그 여자로부터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나 내 아버지랑 정리했다. 이혼 서류 도장 찍었으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인가요? 70대 노부부가 이혼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고요? 제 외침에도 그 여자는 태어냈습니다. 오히려 큰 짐을 벗어던진 듯한 해방감이 목소리에 묻어났죠. 내 아버지는 이제 내가 감당할 수준이 아니야. 벽에 똥칠하고 사람도 못 알아보는데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 수발을 들어. 요양병원에 모셔다 뒀으니 효녀 노릇하고 싶으면 내가 가서 모셔가든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여자가 알려준 경기도 외곽의 요양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은 병원이라기보다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들이 모인 어두운 창고 같았습니다. 복도 끝방 곰팡이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섞인 비릿한 공기 속에 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평생 대기업 임원으로 빳빳한 와이셔츠만 고집하시던 분이 과수원을 하면서도 건장하던 아버지가 목이 다 늘어난 환자복을 입고 초점 없는 눈으로 창밖만 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큰딸 왔어요. 제 부름에도 아버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겨우 고개를 돌린 아버지의 눈에는 제가 누군지 묻는 낯선 공포심만이 가득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건 아버지의 손목에 채워진 노란색 팔찌였습니다. 거기엔 이름 대신 302호 1번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아버지를 이곳에 버리며 보호자 칸에 이렇게 적었답니다. 보호자 연락 두절 시 병원 재량에 맡김. 아버지가 드시던 약 봉투 안에는 그 여자가 챙겨준 싸구려 사탕 몇 알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도 되는 양 손에 꼭 쥐고 계셨습니다. 그 사탕 껍질을 까드리려는데 제 손이 너무 떨려 도저히 깔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며 아이처럼 물으셨습니다. 아줌마, 우리 마누라는 언제 와? 과수원에 사과 따러 갔는데. 나 데리러 오기로 했거든. 제가 미국에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던 그 6년은 그 여자가 우리 집의 뿌리까지 갉아먹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어느 날 사업에 실패해 오갈 데 없는 불쌍한 남동생이라며 제 외삼촌뻘 되는 남자를 집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아버지는 사람을 잘 믿는 성격이었고 무엇보다 새엄마의 눈물 섞인 연기에 속아 그 남자를 과수원과 모텔 관리인으로 앉혔습니다. 하지만 그 남동생이라는 자는 관리인이라기보다는 재산 사냥꾼이었습니다. 자기 누나와 함께 아버지의 전 재산을 가로챌 궁리만 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아버지를 모시고 술자리를 만들며 아버지가 좋아하는 낚시와 골프를 함께 다녔습니다. 겉으로는 지극정성인 처남 같았지만 사실 그 술자리는 아버지의 정신을 흐리고 인감도장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치밀한 작전판이었습니다. 유학에서 돌아와 제가 본 풍경은 처참했습니다. 새엄마의 남동생은 아버지의 신뢰를 바탕으로 모텔 운영 전반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글씨를 쓰기 힘들어하거나 귀찮아할 때마다 매형, 이건 그냥 세금 신고 서류예요. 이건 직원들 월급 주는 명부니까 여기 도장만 찍으세요라며 수많은 빈 종이에 아버지의 인감을 찍게 했습니다. 그 중에는 차용증도 섞여 있었습니다. 있지도 않은 빚을 아버지가 남동생에게 진 것처럼 꾸며 나중에 재산을 압류하거나 강제 집행할 명분을 미리 만들어둔 것이죠. 아버지가 가끔 수익이 왜 이것밖에 안 되냐고 물으시면
남동생은 가짜 장부를 내밀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제가 제 사비까지 털어막고 있다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 여자의 남동생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자 아버지를 데리고 다니며 사전 증거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아버지가 정신이 맑을 때를 기다렸다가 미리 준비한 대본을 읽게 했습니다. 내 사후의 모든 재산은 고생한 아내에게 준다. 자식들은 내 노후를 외면했으니 한 푼도 줄 수 없다. 이런 말들을 유도하며 아버지가 웃는 모습을 찍어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법적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 아버지를 평소 잘 알던 동네 병원이 아닌 남동생의 지인이 원장으로 있는 멀리 떨어진 병원으로 데려가 인지 기능에 큰 문제가 없다는 허위 진단서를 미리 떼어놓기까지 했습니다. 더욱 악랄했던 것은 재산 세탁이었습니다. 과수원 부지는 남동생이 세운 페이퍼 컴퍼니의 헐값으로 매각된 뒤 다시 제3자에게 정상 가격으로 팔려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십억의 현금은 여러 개의 차명 계좌로 쪼개져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법정에서 아무리 이건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라고 소리쳐도 그들은 적법한 매매 계약서가 있고 대금 지급 증빙도 있다며 비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찍어준 그 빳빳한 인감 도장이 담긴 서류들이 결국 아버지를 찌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요양원에 계신 아버지를 면회하고 온 다음 날부터 저는 그 여자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이미 치밀하게 도망칠 준비를 마친 상태였기에 행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과수원은 이미 매각되어 현금화되었고 모텔 명의는 진작에 그 여자의 친인척 명의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더 기막힌 사실은 아버지가 치매 판정을 받기 불과 몇 달 전 모든 재산을 그 여자에게 증여한다는 유언장과 증여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변호사의 공증까지 완벽하게 받아놓았더군요.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 재산 반환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당시 치매 증상이 있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셨다고요. 이건 사기입니다. 법정에서 강하게 주장했지만 상대 측 변호사가 내민 증거는 강력했습니다. 아버지가 활짝 웃으며 골프를 치는 사진, 그 여자와 함께 호화로운 식사를 하며 즐거워하는 영상들. 그 여자는 카메라 앞에서 아버지가 행복한 척 연기하게 만들었고 그걸 모두 기록해 두었던 겁니다. 법적인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원고의 주장대로 피상속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객관적인 의료 기록이 부족합니다. 오히려 증여 당시의 영상들을 보면 피상속인의 의사가 명확해 보입니다. 모든 서류가 적법하게 공증되어 있어 이를 뒤집으려면 명확한 강박이나 사기 증거가 필요한데 따님께서 제시하신 건 정황 증거뿐이네요. 정황 증거. 그 차가운 단어가 제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아버지가 그 여자의 눈치를 보며 덜덜 떨던 손, 가끔 나에게 전화해 무섭다고 흐느끼던 목소리. 그런 건 법정에서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는 오히려 저를 평생 부모 부양은 나 몰라라 하다가 재산에만 눈먼 불효녀로 몰아세웠습니다. 법정을 나오던 날 저는 하늘을 보며 미친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법은 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종이 조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그 긴 시간 동안 아내라는 가면을 쓰고 법이 좋아하는 서류를 차곡차곡 쌓아온 것입니다. 정의는 돈과 치밀함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급격히 쇠약해지셨습니다. 마치 모든 삶의 의지를 상실한 사람처럼요. 작년 말 아버지는 결국 차가운 병실에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임종의 순간에도 아버지는 그 여자의 이름을 작게 읊조리셨습니다. 그게 원망이었는지 아니면 평생을 속고도 남은 마지막 그리움이었는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장례식 내내 그 여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조명만이 빼꼼히 내리는 장례식장에서 저는 영정사진 속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게 아버지가 원한 결과였나요? 그 여자를 믿었던 대가가 이토록 가혹해야만 했나요? 이렇게 묻는 나는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괜시리 천장만 쳐다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집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불편해서 방과 후 동네를 배회하다가 갑자기 쏟아진 소나기에 흠뻑 젖어 조그만 슈퍼 앞에 부들부들 떨며 서 있던 초라한 내 모습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엄마는 결혼하기 전부터 이럴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살다가 돈에 욕심이 생겼는지 지금도 참 많은 것들이 궁금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저는 아버지가 계시던 그 차가운 요양병원의 복도를 걷는 꿈을 꿉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며 집에 가자고 하시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합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 혹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고 계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진심을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저 보여지는 모습에 안주하고 계신가요?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울타리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가장 잔인한 덫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뼈아픈 대가를 치르고서야 배웠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유산을 잃고 인간에 대한 믿음마저 잃어버린 60대의 한 여성이 드리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경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은 때로 너무 늦게 도착하지만 기록된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주셨음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위로와 냉철한 조언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안식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